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여러 차례 이제 보여주셨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막 신고가 경신한 지역도 있고 전고점 다 온 지역도 있고 어느 좀 회복 못한 지역도 있고 그러면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나 전고점에 가 있는 지역도 그보다는 또 빠져야 잠재적인 수요자들 눈에는 또 들어올 때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고점 대비 한 30%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요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좀 2024년 봄 여름 그랬었을까요? 그 기준으로? 아니요. 그런 기준은 사실은 최근에는 안 왔고요. 예. 2012년, 13년,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24년 그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올랐던 시장은 거래량이 뜨문뜨문 빵빵빵 그치. 올랐던 거고. 네. 그러면은 향후에도 혹시나 이제 또 거래량 적게 또 집값이 움직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장기 불황에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빠졌는데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 불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집값이 빠졌는데도 거래가 안 되면 그럼 계속 빠진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집값 더 빠지길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장. 그런데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팔고.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 있지는 않고 이번에 집값이 하락하고 하면 하락폭이 좀 클 거고 네. 하락하는 물건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가격이 빠지면 다시 또 그때 말씀하신 거죠. 수요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이번에는 하락폭이 좀 더 대신 크겠죠. 하락폭이 클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그럼 어떤 거예요? 전보다.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에는 가격이 하락하면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그 매물이 줄어든다라는 게 거래가 되거나 매물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도 안 되고 매물을 걷어들이지 않으면서 매물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매물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떨 때 걷어들이고 어떨 때 더 많이 내놓고 하게 되는지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진 다음에 그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내가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팔고 사고 팔고를 유연하게 못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언제 팔 것 같으십니까?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면 그러면 집을 파는 거죠. 네네네. 그죠? 지금이라도 팔자. 만약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 매물을 거두어 드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전망되면 매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집값이 하락할 때는 매물이 줄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가격에서 이 가격보다는 더 오를 거야 향후는. 이런 기대가 컸던 거죠. 다주택자들의 예상, 네. 생각. 네. 그리고 거기에 마침 또 정책이라든가 수요가 붙어줬고. 근데 앞으로 올 시장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뭐 그 가격이 반등하면서 다시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 가격엔 팔 필요 없어. 나중에 내놓자라고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네. 그게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근데 그만큼 그러면은 다른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막 매물이 나오는 거고 마치 양떼처럼 막 꼬리만 보다가 양떨어지로 떨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그런 양떼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산시장에서는. 그런 효과가 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집을 살 만한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계속 줄어요. 왜? 살 사람 다 샀거든요. 아니면 또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혹은 정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은 금리가 막 제로 금리로 간다. 이러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다주택자의 우리나라 지금 1,000만 채의 약 1,000만 채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44%가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임대 수익률이 우리나라는 작아요. 맞죠. 특히 아파트는. 그리고 심지어 전세를 통해서 갭 투자해놨잖아요. 네네. 투자자들은 언제만 이익을 낼 수 있냐면 집을 팔았을 때. 네. 그래서 집을 투자로 사는 순간 뭘 항상 고민하냐면 나 언제 팔지? 이거예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아파트 투자가 갭 투자는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예, 임대 수익률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물량들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장기 침체로 가는 모델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네. 그렇게는 안 보신다. 네, 네.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잠깐 그 공급 정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서울시 내에서는 재건축, 뭐 재개발 이 절차도 이제 간소화하고 있고 또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또 계속 유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용적률이나 더 높여주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이제 공급도 중요하니까 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작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두 가지인데 뭐냐면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만 사업이 진행이 잘 됩니다. 그죠. 미래 기대가 있어야 재건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분담금도 적어지고 예. 분양가도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용적률 상향하고 막 인센티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성 높여주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공급만 보면 그러면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현저하게 달라지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뭐 한 10년 동안 오르면서 기대 수익률이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산 사람들은 훨씬 더 큰 기대를 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로 내가 이거 용적률 올려줄게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충돌 지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마다 산 가격이 또 다 다르고 다르지 그거에 따라서 않습니까? 기대 수익률도 또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저는 이게 현실화되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전 11월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네. 굉장한 리스크로 작용할 거예요. 선도지구 선정되려고들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재건축 조합에서 거의 동의율이 90%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의 투표하는 방식인데 이런 적이 없는데 그거는 반대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욕망이죠. 진짜 되고 싶다. 그럼 반대는 뭐가 됐나요? 안 되면요.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기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기신도시의 1차에서 된다고 그래도 지금 이주 문제 등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죠. 원체. 그러면 그걸 보고 해서 2차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원체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이고 주변은 이제 1차 뭐 선도지구에 선정이 돼서 재건축 들어가는데 에이 우리는 하지 말자.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식에. 그러니까 모두 다 하자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선도지구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거는 전체 신청 그 아파트의 한 10%밖에 안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또 그러면은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재건축의 속도는 또 높이려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 니즈는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맡겨놔야 돼요.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 원리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재건축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이게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일기신도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 된 곳과 안 된 곳. 그렇죠. 근데 9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 오르는 게 많을까요? 떨어지는 게 많을까요? 떨어진 곳이, 그러니까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곳이 많으면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선정된 곳은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지역이 훨씬 많을 거고. 이게 약간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 선정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번을 기다려야 하는 건 다음 달에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다다음 달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차가 원체 이제 길어지니 그렇죠. 시간에 따른 비용? 그게 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 안 했을 때는 모두 다 기대감을 가져요. 어느 정도. 너랑 나랑 노후화가 똑같은데 뭐 그죠. 차별하고. 근데 이번에 이번 같은 걸 통해서 야 너는 이제 새 아파트. 너는 1등급 고기 뭐라 그러죠? 쇠고기 툭불 네. 딱 찍어줬어. 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의 변동을 크게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혜택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의 뭐 자산 가격도 올리고 네. 재건축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 요거는 그 11월에
얼마 안 남은 거네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죠. 네. 일기 신도시 그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 또 그 시장의 변화를 또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막 위험해요. 뭐 그 얘기도 되지만 이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10%만 볼 거예요. 아니다. 아, 그러니까 기회는 선도지구 90%에 있다. 아, 그 선도지구에 선정된 10%는 이미 또 미래 가치를 또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막 90% 선정이 안 되는 게 막 가격이 막 하락해. 그런데 그 아파트가 위치가 바뀐 겁니까? 똑같이 노후화됐고 그렇죠. 똑같이 그 땅이 위치에 있고 똑같이 분당에 있을 텐데 가격이 떨어지면 관심을 갖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을 달리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네, 실망했네, 막 실망 매물 나오네 이럴 때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기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에 이런 변화를 잘 유의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네요. 사람들은 막 선도지고 누가 선정돼 계속 선정된 것만 관심 가져요. 그런. 아니다. 거긴 기회가 없다. 근데 다만 이제 떨어진 가격으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이라는 걸 더 견뎌야 되는 걸 테고. 그렇죠.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 그렇습니다. 다만 또 그게 있으니까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르고 네. 주목받는 곳이 개포동이거든요. 근데 개포동 10년 전에요. 개도 포기한 동네였다고. 그런 얘기 있었어. 진짜. 근데 왜 지금 개포동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를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투자는 그게 내 집 마련이든 주식이든 지금이 떨어진다고 해서 야 세상 망했네. 이게 아니고 거기서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포동은요. 개도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아, 이거 걔도 포기했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포르쉐 타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망한다고 했을 때 기회가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자꾸 많은 분들이 저를 잘못 아세요. 왜냐면 너 뭐 집값 폭락론자 부정적으로 인생을 사냐. 아니에요. 전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변화 속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폭락했을 때 기회가 있다. 계속 오르면 무슨 기회가 생겨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좋습니까? 폭락한다까지만 듣고 끄지 말고 폭락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폭락한다. 으이 광수 그러면 끄는 거지. 아이고 브라이튼. 아니 내용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신저가 아니고 메시지에 주목해야죠. 제가 브라이튼에 살든 개포동에 살든 반포에 살든 되게 메신저가 달라집니까? 근데 어떻게 생겼니? 넌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그거하고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메시지에 주목하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에 틀렸으면 지적하시. 이게 더 중요하게 건설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11월 그리고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선도지구에서 탈락해서 저 봐라 저희 가격 떨어지지 내가 맞았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지를 봐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의미 있게 시장의 변화를 봐야죠. 아, 근데 이게 거의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이제 넘어가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아, 이게 리스크다. 자. 근데 끝내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왜 연초부터 대표님이 리츠 투자의 기회다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광순의 복덕반 데프컨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또 시장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또 리츠는 왜 금리하고 이제 여기에 상관관계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리츠도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리츠가 좋은 건 뭐냐면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주식보다는 전 크다고 봐요. 네네.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 탄력성이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의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종목들이 10년 전보다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네. 나스닥이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올랐지 나머지는 막 여러분 갖고 계신 나스닥 주식 중에서요 폭락한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반평균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니치는요 지수가 그렇게 오르잖아요. 90%가 오릅니다. 이건 부동산이 기초자산이고 사용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회복되기 때문에. 배당도 있고. 그래서 빠졌을 때 분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에요. 적립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복리를 투자하고 또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복리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산. 그래서 오히려 빠졌을 때 리츠를 꼭 투자하시라. 아, 리츠는 빠졌을 때. 네. 그래야지 이제 기대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는 건데 또 이게 리츠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지고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이 논리도 통하잖아요. 아니요. 가격 빠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막 좋고 주가가 오를 때가 아니라 리츠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식처럼 하시면 안 된다. 부동산처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리츠도 금리 때문에 그 리츠의 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배당이 줄어드는 것보다 리츠라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깊죠. 예.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정상화가 되면 회복할 확률이 높다. 주식보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서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뭘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덱스 사는 건데.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그 선택의 리스크가 주식보단 적어요. 그러니까 A와 B를 선택했을 때 수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싸게 사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이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간 접점에 있는 게 리츠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막 금리가 좀 불안하고 이미 고금리 때문에 리츠가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황 속에서 네, 그렇죠. 지금 막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가 리츠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제가 이제 고민해 봤는데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맨날 모니터에서 주식 투자하시지 않잖아요. 일도 하셔야 되고 네.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리가 약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뭐 펀드 매니저건 애널리스트건 종일 앉아서 주식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주식 투자와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주식 투자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은 선택이 많잖아요. 나의 여건에 맞는 주식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바이오주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주 대응이 돼요? 일하면서? 매일 주가가 막 분마다 막 이렇게 변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업 투자자분들은 대응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더 많은 분들은 그래서 바이오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황에 맞서 바이오가 좋을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없다면 사실 그거보다도 나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오히려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싸서 투자를 하고 또 수익으로 배당도 하는 그 리츠가 그죠. 그 중간에. 그래서 제가 요즘은 투자하는 방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출을 줄여가면서 이 리츠를 계속 사자. 적립식으로. 싸졌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리츠도 한때 많이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엄청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무서워서 못 사요. 아까 맞아요. 그 주식과 부동산의 속성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맞아요. 손이 안 나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리츠도 좋을 때가 뭐냐면 주가 오를 때 막 주식처럼 막 따라 샀거든요. 그때 살 걸.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잘 보면 오히려 투자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 나오니까 복리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다만 뭐 리츠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최종 투자 판단 그럼요. 여러분이 또 네, 직접 네. 그 하셔야 대신 되는 겁니다. 투자 방법으로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전망은 불확실하죠. 네네네. 근데 투자하는 방식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비중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참고로 그 얼마 전에 그 리츠 회사들이 합동으로 그 IR도 했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잠깐 뒤집었다. 이거 잠깐 광고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노다지 IR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리츠 회사들 IR한 내용들 다 모아놨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예. 리츠 회사의 IR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IR 자료집은 굳이 또 이제 노다지 IR로트가 아니더라도 이건 유료니까 그 리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PDF 파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고 공부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 주식회사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사업을 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변동성이 커요. 그죠? 갑자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내가 개혁 핸들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리츠는 부동산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달금리나 이런 걸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임대 수익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IR 탐방을 갈 때 막 주가가 오르고 회사 가면 막 블럼핑을 해요. 막 우리 회사 뭐 엄청 좋고 막. 근데 그게 다 관련해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IR 노트를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츠는 여러분들이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서 예측 가능한 숫자들이 많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좋은데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가 막 무슨 뭐 추천을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오피스냐, 뭐 물류 창고냐, 아니면 뭐 상가냐 이거 속성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제 좀 깊이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또 어디 막 공실 나고 있는데 막 그 좋다고 그냥 사시면 안 되고. 근데 그래서 분석을 하시고. 그런 게 이제 IR 자료에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쉬워요. 공실 뭐 어렵습니까? 임대료가 뭐 어려워요? 용어들, 막 부동산 반도체 용어들. HBM 뭐 뭐야 이거 뭐 하이 밴드 뭐 이거 알아야 되고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간단해요. 야 임차인이 누구야? 쿠팡이야. 어. 그럼 몇 년 동안 임대해서 10년. 그러면 물가 오르면 임대료 몇 프로씩 올라?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다 대부분 이해하죠. 그래서 쉽다. 그래서 리츠는 주식처럼이 아니라 부동산처럼 투자하는 게 맞다. 좋습니다. 예. 네. 여기 시계를 자주 보세요. 죄송합니다. 급히 가셔야 되는 거지. 뒤에 또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하고 싶습니다만 브라이튼에 브라이튼 대한 가야 오해는 돼서. 좀 이제 브라이트 가야 돼서. 오피스텔, 자꾸 놀려먹어야지. 오피스텔 그렇습니다. 우리 광순의 복덕방 이건수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